첫 번째 미래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학자들은 미래 삼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 가지 꼭지점이 보이죠. 왼쪽 아래에 보이는 게 이제 현재라고 한다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게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나 하는 일종의 예측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위의 꼭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꿈을 어떻게 꿀 건가 하는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사회 현실에 만족해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네. 지금 상태대로 그냥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30년 후에. 소통이 단절될 것 같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국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국민 대다수가 지금처럼 진행이 되면 한국은 망할 거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관성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뭔가 각도를 바꿔서 바람직한 미래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크게 대비해야 되는 상수라고 하는 것은 아마 바뀌지 않을 거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AI로 대표되는 엄청난 지금 대전환 다들 느끼고 있죠. 이게 가져올 효과가 엄청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린 대전환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처럼 환경 이슈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여름은 아마 그 중동처럼 되고 겨울은 시베리아처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과 같은 삶이 가능할까? 인구 대전환, 뭐 출산율이 조금 올라갔다라고는 하지만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2015년 8년지 표준기사를 보니까 그에 태어난 아이들이 142세를 살 거예요. 여러분들은 2015년 이후에 태어난 분은 없죠. 142세가 예상되지는 않지만 100세는 훨씬 넘길 거다. 120, 30세를 산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내 미래다 이렇게 생각을 들 것 같은데 좋으세요? 심히 불안하죠. 30년 공부해서 30년 일하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은퇴 후 7, 80년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뭔가 잘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미래의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그 다음에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이란하고 이스라엘, 미국이 벌인 전쟁 이런 걸 보면 한반도는 괜찮을까? 대만은 괜찮을까? 언제 어디서 바뀔지 모르는 이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수와 변수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기민하게 대응을 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꿈꿔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이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50년 동안 50년 전이면 1976년인데 그때 태어난 분 계세요? 기억하세요? 그때는 또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십니다. 1974년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해에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GDP가 처음으로 북한을 앞섰습니다. 굉장히 낯선 사실이죠. 그리고서 이제 50여 년이 지났는데 지나고서 보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를 보면 과거의 50년을 레퍼런스해서 미래 50년을 한번 짐작을 해본다 그러면 엄청난 정치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민주화를 했고 이제 수평적인 정권 교체가 여러 차례 왔죠. 그리고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반도체 이렇게 잘 나가고 그다음에 IT 잘 돼 있고 우리나라 제조 굉장히 좋은 수준이고 그래서
이걸 끌어나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보면 굉장히 괜찮았다. 지난 50년을 보면 전 세계 역사상 1800년대 이후에 선진국으로 들어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성취가 있는 반면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죠. 예를 들면 민주주의, 무슨 뭐 선거리 문제 때문에 다들 화가 나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여의들을 보면 또 전부들 맹설을 하죠.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다. 우리 문제하고는 연관이 없는 싸움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참 고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양극화가 점점 심해졌어요. 그래서 20대 80의 사회다 이렇게 하는데 20% 정도의 잘 보호받는 공공 부분이나 대기업하고 80%의 노조가 없고 중소기업이고 비정규직이고 하는 쪽으로 쫙 나뉘어 있는데 같은 일을 해도 임금에서는 100대 40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의 신분 차별 못지않은 그보다 더 고약한 차별이 지금 노동시장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저는 이게 지위제 경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한판 승부로 대학 입시 수능이 결정이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 20대 80 중에 내가 20의 일자리로 할 거냐 80으로 가도 되느냐라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니까 과거에는 좋은 일자리가 대졸자들이 500만인데 좋은 일자리가 500만 개였는데 지금 대졸자 두개가 1000만 명이 많다 보니까 일자리를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재수, 삼수, 사수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났고 그러다가 이제 포기를 하는 분들은 쉬었은 청년이 지금 75만, 100만 이렇게 돼요. 떨어지면 그러면 그 회사부에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이 심각한 경쟁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시간은 갈등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죠. 그래서 엄청난 성취를 했지만 굉장히 많은 난제들이 있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시기별로 보면 7, 80년대까지를 닫힌 압축 성장사회라고 봤고 80년대 이후에 90년대 후반까지가 탈압축 개방사회였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지금 승자 독식의 균형 사회로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의 닫힌 압축 성장 사회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런데 기능적인 호환성이 아주 높았어요. 바꿔 얘기를 하면 사회의 모든 부분이 군대식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조직이 됐어요. 정부가 그랬고 학교가 그랬고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전부 교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주 운동장에 모여서 열병과 분열을 해서 한 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군대하고 똑같아요. 교관들이 와서 교련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학 때가 되면 입영 훈련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인력 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아주 똑똑한 근데 가난한 중학생들은 되게 공부에 장학생으로 가면 공부해서 3년 동안 군대식의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면 기술하사관으로 군대에 가서 진짜로 군대 생활을 해요. 그 다음에 포항제철이나 무슨 군대대전이나 이런 데에 취직을 하면 거기의 조직관리도 군대식이에요. 너무나 일관성이죠. 목표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수출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은행에서 크레딧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수출이라고 하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나라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걸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도 필요하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들을 잘 못한다. 그러면 육사 출신들을 유신사무관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저 상관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군대 작전하듯이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도 성장을 했는데 지금 중국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고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민주화도 나타났고 개방도 나타났고 혹시 응답하라 시리즈 분들 있어요? 분위기가 어때요? 응답하라 1988 다운돼 있어. 다운돼 있어요? 그 개방 전에 말씀하신 아니, 이 저기 80년대 후반 90년대를 그리는 드라마가 응답하라 시리즈잖아요. 어떤 느낌이에요? 좀 촌스러운 과거. 그런데 굉장히 풋풋하고 인정이 넘치고 살만한 아름다운 시절. 되게 그런 뉘앙스 아니가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마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세대가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전상희 교수 표현을 들으면 한국의 벨 에포크의 시대였다. 벨 에포크는 아름다운 시절인 거죠. 그 가난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고 올림픽도 치렀고 그리고 이제 민주화도 됐고 그러니까 굉장히 희망적이죠. 사는 거는 동네에 이렇게 골목골목을 보면 촌스럽긴 한데 희망이 넘쳐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언제까지? 외환위기가 터진 97년까지. 그때부터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른 형태로 변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거를 이 합체 로봇의 해체 과정이에요.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던 로봇이 조립이 되어 있었다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IMF의 처방은 시장 중심적인 방식으로 가라 라고 해서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구제금을 받으니까.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의 기능, 은행, 관측능도 안 되고 주주자본주의 방식을 가져오고 그래서 대량으로 해고를 하고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방식 그 효율성을 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평생 직장이고 굉장히 잘 통합되어 있었던 노동시장에서 하루아침에 100만 명이 해고가 되고 그러니까 이 심각한 혼란이 오기 시작했고요. 막 비정규직이 생겨나고 실업자가 누적이 되고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유럽식의 조합주의, 코퍼레티즘적인 대안을 가져다가 붙였습니다. 그게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잘 작동을 안 하죠. 그래서 97년 이후에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균열 사회로 가기 시작했는데 마치 악어가 입을 딱 벌리는 것 같은 방식으로 지난 30년 동안 이 균열이 심화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반을 놓고 보면 결국은 민주화를 했는데 사람들이 민주화에 대해서 너무나 냉소를 하고 정치에 대해서 냉소하고 불신을 합니다. 민주화 역설이고요. 그 다음에 풍요의 역설. 왜 그러냐면 이제 3만 분, 4만 분 수준에 와 있는데 자산율이 OECD에서 지금 최고로 20년째 출생률은 이렇게 떨어지고 유엔의 행복 보고서를 보니까 올해 한국은 72위까지 떨어졌어요. 행복감도 OECD에서 최저 수준으로 이렇게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거를 이제 소셜 퀄리티고 품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환의 분수령이 이제 세 개가 있었다. 개방과 민주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균열과 갈등 이게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루어졌는데 이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혁신하고 바람직한 미래로 갈 거냐.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앞으로 다가올 한국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잘 읽어보시죠. 그래서 과거 개방과 민주화 과정에서 엄청난 어떤 성취감을 맛보았다면 외환위기 이후에 제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도적인 상호 보완성이 다 해체가 됩니다.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과거의 군대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게 깨진 다음에 이게
조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일종의 악순환 같은 게 자꾸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예를 들면 내 걸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게 되고 주주자본주의 형태로 가니까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크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이제 그 미래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서 중소기업을 압박을 하는 방식으로 가고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연공형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노인들이 훨씬 높은 연봉을 받는데 생산성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데 계속 높은 임금을 줘야 돼요. 그러면 젊은 사람 세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돈을 이제는 그 나이든 노인들에게 줘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는 걸 바꾸지는 못한다. 곳곳에서 과거의 시스템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이 악순환을 일으키면서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볼 때 약간 그 임산 모델처럼 한번 봤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 눈앞에 보이는 건 다 수면 위에 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잠시돼서 저렇게 선관위 때문에 아들이 나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어마어마한 성과급을 가지고 갈등이 이루어졌고 이제 타협이 됐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시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열을 받았더라고요. 사람들이 삼성전자 직원이 아니어서 왜들 다 저렇게 열을 받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면 위의 현상이지만 수면 밑으로 가보면 거기에 구조가 있는 겁니다. 제 밑에는 어떤 트렌드 같은 게 있어요. 계속 이런 높은 자산율이 유지가 된다거나 계속 이중 구조가 심화되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이 구조다. 그 패턴을 생산, 재생산하는 제도나 필드의 루프가 있고 그 바닥에 가면 이게 멘탈 모델이죠. 멘탈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 과거의 60, 70년대의 멘탈 모델은 생존이었습니다. 국가도 생존. 왜 그러냐면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군사력도 훨씬 강해. 우리는 미군만 빠지면 바로 먹힐 수 있다. 먹을 게 없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그렇고 생존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욕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멘탈 모델에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서로 협력을 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이 가능했다. 그런데 80년대 가면 같은 거에 김홍중 교수님을 진정성의 윤리라고 하는데 개인 문제가 안 된다.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당시 대학생들부터 해가지고 86세대들이 역할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너무 오래 저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젊은 층들을 막 야단을 치는데 평생 야단을 치고 있어요. 약간 그런 이 진정성과 86세대의 멘탈 모델이 있다면 지금은 다시 생존인데 국가적인 생존이 아니라 개인 생존을 최우선시하는 것. 그래서 각자 도생과 같은 의 멘탈 모델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아까 제도적인 호환성이 다 깨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 경쟁력으로 보면 투입에 관련된 건 다 치고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 설득 인프라, 시장, 브로드밴드 이런 건 다 답인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다 제도에 대한 거거든요. 정부 정책의 퀄리티, 규제의 어떤 수준, 노동시장이 얼마나 유연한지 너무 경쟁적이고 그 다음에 금융 서비스, 대학 진학률은 높은데 대학 교육 이런 것들은 다 아주 바닥에 가 있는 그래서 고투입 저효율의 이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그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단일한 시스템 딜레마가 6가지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두 번째는 뭐냐?
짧은 이제 민주화 이후에 단임제 대통령제를 하다 보니까 정권 교체가 되면 전 정부의 정책을 다 뒤집습니다. 원전을 한다고 그랬다가 탈핵을 한다고 그랬다가 태양광을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등등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성이 파괴됩니다. 한 나라의 장기적인 정책이 파괴되는 경향이 있고 짧은 임기의 대통령과 장관이 자기 임기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를 가져가다 보니까 단기 처방이 남발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장기 목표가 파괴됩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인천공항에 가서 비정규직 정규직 화해되겠다. 화끈하죠. 오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비정규직이 더 늘어났어요. 정규직이 다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 처방으로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분권을 한다고 그러는데 중앙의 권력과 자원에 의존하는 분산만 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명령과 호남은 내부 혁신 경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 관심이 있는 거는 누가 중앙의 자원과 권한을 가져올 거냐의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벌어진 일이 어떤 거냐? 작년에 잼거리 사건. 정말 국제적인 망신인데 이런 걸려놓고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걸 자원을 끌어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개방을 하는데 글로벌 개방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부분들이 쫙 생겼죠. 반도체 조선 등등. 그런데 내부에서 양극화가 심해졌어요.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보조금도 주고 중소기업도 도와주고 농업부문도 도와주는데 그렇게 할수록 자생력이 훼손이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등산 모델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수면 위에 사건들이 IMF 세월호 코로나가 있는데 그 밑에서 보면 지표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쭉 계속 악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딜레마들이 이 문제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고 가장 밑에 보면 일종의 각자 도생이나 생존이라고 하는 게 멘탈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주앞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조를 바꿔야지 패턴이 바뀌고요. 구조를 바꾸려면 멘탈 모델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 이거를 이제 살책의 유형론이라고 했는데 세 차원을 나눴습니다. X에 해당되는 행위 원칙입니다. 나를 챙기느냐, 우리를 챙기느냐. 서구식의 개인주의냐, 한국식의 인격주의냐 하는 차원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수평적이냐, 수직적이냐, 얼마나 투명하냐, 혹은 사적인 문제를 푸느냐 이렇게 해서 보면 8가지, 2의 3승이 8가지 사유형이 나오죠.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번 야국강식 틸리가 얘기했던 약탈 국가론이 러시아의 지금 올리가르키가 이렇게 푸틴을 지지하는 러시아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마피아형, 시칠리아의 마피아나 필리핀의 고시즘이나 의리가 법치보다 우선을 하고 후견망이 자원을 배분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권위주의 혹은 백오식 관조제. 한국에서는 박정희 같은 국가 모델, 지금 싱가포르 내 정치 체제 이런 게 이제 권위주의죠. 굉장히 투명한데 모든 것을 처벌로 해결을 하는. 그래서 필리핀은 굉장히 잘 사는 북한이 같다. 이런 코멘트를 하는 분도 있어요. 결코 민주적이진 않습니다. 왕도 정치 이거는 마음으로 우러나서 그래서 정조정이 조선을 건국할 때의 이념 4대문이 있는데 보면 다 지향하는 가치 승례 흥인징 인의 예지를 가지고 붙이잖아요. 그러면 성군이 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한 경연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정조가 쓴 어렸을 때 쓴
고모한테 쓴 편지를 보면 눈물 나요. 눈을 뜨면 가정교사가 붙어가지고 도덕교육을 하고 사성경을 가르치고 밤에 자기 전까지 그렇게 해서 제왕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 받은 세종이나 정조나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 존경심을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의 귀족을 보면 조선부터 근대 초기까지는 마피아형 조직부터 약간 그 왕조 정치와 같은 쪽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서 압축 성장기에는 권위주의와 왕조 정치의 모델 중간을 왔다 갔다 하다가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절차와 형식으로서의 민주주의와 시장 쪽으로 내려오게 됐죠. 그런데 과거의 덧글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짜증나는 일들이 많고 해결이 제대로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삶을 불신불만 불안이 높은 사회로 그렇게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거는 카톨릭식의 민주주의나 혹은 에밀리아 로마나식의 어떤 수평적인 어떤 생태계나 제가 품격사회라고 하는 이런 대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전환의 계곡에 있다. 과거에는 굉장히 문제적인데 권위주의인들 신뢰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신뢰는 점점 떨어지고 투명성의 개선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전환점에서 딱 계곡에 있다. 그러면 유럽처럼 갈 거냐 아니면 싱가포르처럼 극단의 투명성과 권위주의로 갈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는 많은 부분에서 이제 개인의 학습의 깊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보면 얼마나 심화가 되느냐. 기술적으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하는 게 기술적인 거고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는 실행하면서 학습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반성적인 리플렉시브 하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로 되는 거는 함께 만들고 창조하면서 학습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변혁적인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면 이제 범위로 놓고 보면 개인이나 팀이나 조직이나 국가를 넘어서는 생태계 자체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트릭스에 보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거는 왼쪽 아래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들은 다 이 사각지대에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태가 제가 보기에는 그 코로나19 이건 정말 생산적인 문제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인류 전체가 협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복합성 정도의 굉장히 복잡해졌고요. 이해관계자로 보면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넘어서 매우 난해한 문제 이런 것들을 고질적인 고약한 난제 wicked problem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 과정을 보면 일종의 거버넌스라고 보면 처음에 했던 거는 보이지 않는 보이는 손이죠. 투입과 권위 중심으로 학습하고 건강을 챙기고 영업도 그랬고 기업도 그렇고 금융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나가면 두 번째는 시장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효율 중심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중심으로 한 게 세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공동 창조 생태계 중심의 사고에서 보면 4단계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인식에 기반을 해서 집단 행동을 하면서 공진화해 나가는 거죠. 이건 정부가 나서가지고 안 되고 시장에 맡겨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시장과 기업과 학교와 시민단체와 이런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공유하면서 병렬적으로 수평적으로 연결을 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형태로 같이 하려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서
힐러닝 강의 들으면서 질문이 생겨서 네. 질문을 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일단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돕는 것이 정의롭지만 그 부담을 온전히 짊어져야 하는 소수의 미래세대 입장에서는 이것이 약간 극단적인 세대 간 불평등이자 착취로 느껴질 수 있는 요소가 일부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사회적인 연대와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게 젊은 세대의 이탈과 분노를 자극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양 부담을 지는 청년 세대도 억울하지 않고 또 부양을 받는 노인 세대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세대 간 상생의 사회적 계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공정성의 원칙 위에서 설계돼야 할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 답도 이제 미리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답을 하기 전에 어떻게 답을 준비했냐 그러면 며칠 밤을 새워서 하진 않았고요. 며칠 밤을 새워서 한 거는 제가 그동안 쓴 논문, 챕터, 칼럼, 인터뷰한 기사, 강의 노트 이런 것들을 다 모아보니까 한 500개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500개의 파일을 막상 파일의 형태로 해서 아카이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카이빙된 파일에 대해서 AI로 하여금 벡터 인덱싱을 하게 했어요. 벡터 인덱싱을 한다는 것은 밖에 있는 거를 LLM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제가 쓴 글들만 대상으로 요 밖에 나가지 말고 요 안에서 모든 쓴 500개의 글들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서로 연결되는지를 추출을 해서 그 만든 정보가 이제 빅뱅인덱스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니까 제가 제 AI 조리한테 2주에서 이렇게 훌륭한 질문을 했는데 그동안 내가 쓴 거 보면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다 근거를 제가 썼던 근거에 기반을 해서 답을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맞아 나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당장 떠오르지 않았는데 네가 도와줘서 고맙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해온 겁니다. 아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AI 시대를 살아나갈 때 LLM에게 질문을 하고 질문에 답 한 걸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찝찝하잖아요. 그리고 소화 안 된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적으로 게을러지는 거예요. 내가 익힌 거 내가 만든 아이디어가 아닌데 그러니까 점점 LLM에 의존할수록 지적으로는 게을러지고 학습관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확실하게 정리하고 내 언어로 정리하고 기록한 내용들이 제가 34년째 강의를 하다 보니까 30년 전에 쓴 건 내가 다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얘가 다 기억을 해줘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답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세대간 착취감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런 착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면 노인과 청년의 제로섬 게임에서의 피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이 북유럽형보다 남유럽형에 가깝다. 북유럽형의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까 기술이 바뀌고 돌봄이 필요해지고 그러면 전직 훈련도 해야 되고 뭔가 이 아이들이나 노인들 돌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필요한 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복지들을 한다면 남유럽형은 보호받는 사람들이 더 보호받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좋은 직장에서 일한 사람들은 연금을 더 받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연금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은 노인들 중에는 평생 직장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조건의 연금을 받을
발표소의 반면에 청년층은 그런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면 야, 이 기준으로 내가 노후가 되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게 세대 간 정의 문제 이전에 지금 현재 복지 시스템의 편향성 이런 거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국제적 투자가 많지 않잖아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복지에 대한 지출만을 늘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라면업처럼 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나 이태리처럼 가는데 그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다 재정 위기를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보호받은 노인들을 다 보호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살 수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청년들은 다 외국으로 나갑니다. 취업을 위해서. 최근에 보니까 한국에도 TV에 보면 이태리 청년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유가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이슈들이 이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절차. 어떤 토론 과정을 거쳐서 연금 개혁을 하게 되느냐. 정보, 정확하게 그 정보를 누구에게 주느냐 하는, 그래서 분배 이 결과보다도 왜 이렇게 결정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 최근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청년 중심으로 노조를 조직하고 저렇게 분배를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는 금액 자체보다 결정 과정을 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하느냐. 그 과정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게 그 기저에 깔려있는 불로감이었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처방을 해야 된다면 안전 유연성 기반의 세대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원칙은 네 가지가 되게 됐습니다. 보편적인 안전망, 지금 현재 요즘적인 게 비정규직 다 빠져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도 사각지대입니다. 노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걸 골고루 까는 형태의 안전망. 두 번째는 투명한 부담. 세대별로 얼마를 부담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 도전 가능한 사례를. 그거 안 갖고는 연공형 임금 체계를 완전히 직무급형. 그 다음에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고 창업에 도전하면서도 실패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연금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여적인 정의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임금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기여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예를 들면 청년층에서 많은 기부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사회가 아파지면 그런 봉사와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크레딧을 축적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방식의 뭔가 시스템에 대한 상상력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과거 베이비붐 세대처럼 노력하면 계층 이동이 가능했던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기가 끝나고 이제는 부모의 자산, 특별히 부동산 규모가 자녀의 계층을 결정짓는 부의 대물림이 구조화된 사회 속에 왔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방 사람인데 제일 부러운 건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더라고요. 지방에 서울 올라오니까. 그래서 역글과 벼락거지라는 유령에 시달리며 무기력과 박탈감에 갇힌 청년 세대에게 사회적 이동성의 사다리가 지금 현재로서 저는 무너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적인 예로 부동산 대출이 지금 막혀 있거든요. 절대 지금 6억 제한이 있는데 그걸로는 서울에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실 청년들 아무리 연봉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다시 보장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교수님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I 소프가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서 좌담을 한 기사를 리마인드를 시켜주면서 거기서 당시 이런 얘기 했잖아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서울대 국가기대 전략원학원에서 서베이를 해서 가장 따끈따끈한 데이터로
물어봤더니 특히 젊은 층의 경우에는 불평등이 주된 원인은 이제 부모의 배경이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리고 본인 노력으로 성공한다라고 하는 대답은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과거의 베이비붐 세대들하고 지금 청년층하고 사이에 출발점이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과거 세대는 제가 그 책에도 얘기했지만 토지개혁을, 농지개혁을 한 이후에 전체 우리나라 국민들은 고만고만한 띠부르주아 사회로 출발점이 똑같았던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다들 상승 이동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골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 팔고 멍 팔아가지고 자식들 대학 보낸 집안의 자식들이 다 전문직인들이 성공을 하는 이런 효능감들을 가질 수가 있었죠. 그게 이제 70년대, 80년대까지 스토리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상당히 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같은 형태의 다양한 루트를 통한 경쟁을 이제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꼭 대학을 다시 가야 되느냐? 7개 고등학교를 가도 괜찮았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상고 출신이 몇 분이나 있는지 아세요? 2명. 네? 2명. 3분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도 상고를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대를 가긴 했지만 상고 출신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동의 경로가 다양했고 기술이나 실질적인 업무를 배워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어려워진 이유는 이제는 다 대학을 갑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판 승부로 대학 시험, 그 다음에 취업, 이게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다양성이 없고 이 지위제 경쟁의 획일성 속에서 성패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일 고약한 거는 우리 사회에서 소득 진위 계수는 0.3. 유럽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남아나 중국이나 남미의 경우는 훨씬 좋습니다. 자산 불평등은 훨씬 크죠. 0.6이 넘습니다. 제일 고약한 건 인맥 불평등입니다. 0.8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파워 엘리트들 사이에 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 인맥을 통해 가지고 문제, 백을 동원하는 능력이 완전히 구비가 되어 있는데 국민들의 84% 이상은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그런 인맥이 없습니다. 그런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저는 조국 사태 같은 거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모트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표는 다 동의를 하는데 성공을 해야 된다. 근데 수단이 맞다면 그러면 약간 일탈적인 방식으로라도 그 수단을 이 동원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게 뭘로 나타나느냐? 연끌이죠. 예를 들어서 코인에 올인한다든지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주식시장 한다든지 등등 같은 방식으로 청년층에서 그런 아주 특이적인 행동이 늘어난다는 건 바로 이런 행동의 표현이 아닐까. 지위적인 문제가 얼마나 문제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능케 하는 심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각자 노생이고 어차피 공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의 결과 내가 얻은 성과는 이건 신성한 거. 그 다음에 경쟁에서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체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근데 마이클 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착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어떻게 한 번의 평가로 지휘자 경쟁에서 한 번의 성패가 그 사람의 보상을 다 정당화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보상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한 거냐? 시험 봐가지고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으니까 내가 얻은 결과지. 하청이나 혹은 다른 그 협력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우리만의 몫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초기에 국가의 중요한 연구기관들이 기초연구에 엄청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상업화되는 민간기업이 가져왔어요. 대학에서 많은 인재들을 길러가지고 이 사람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많은 주주들이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거기에 주식을 사고 자본을 몰아줬어요. 그 다음에 협력사나 비정규직들이 엄청나게 도움을 줬죠. 이런 것들이 모아져가지고 얻은 결과고 그거를 미래를 위해서 정말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파이를 키워야 되고 10년, 20년 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지금 R&D에 투자를 해야죠. 그런 생각들을 안 하면 짧은 시간 동안에 나누고 끝난다. 굉장히 단기적인 생각이고 거기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불신이. 기존의 시스템 먹고 튀면 되는 거지. 어떻게 10년, 20년이면 내가 거기 그때까지 이 회사에 있을지 누가 알아? 이런 태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다리를 4개를 놓자. 첫 번째는 자산의 사다리. 이 사회적 자본이 만들어진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개인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이쪽에 공유하는 토대에 대한 투자. 이태리 같은 경우는 마세비법이라고 했는데 공공주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유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기회의 사다리. 저는 이게 분산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를 보면 유럽의 강소국들이 대개 인구가 한 500만, 1000만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5개 내지 10개의 국가들이 연합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실질적인 이 독자성을 줘서 이번에 이제 그게 부분적으로는 시도를 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급조하는 통합을 했죠. 광주, 전남 통합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독립을 시켰다. 그래가지고 조세권도 가지고 산업권도 가지고 정말 이 안에 있는 대학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해라.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 안에서 정당들 간에 경쟁을 하게 해라. 이런 방식으로 지역들이 활성화가 돼야지 이렇게 가능하지 지금 같은 마인드셋으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정규직 차별. 와, 이거는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존엄성에 있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그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시면서 그 호혜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호혜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해 주신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보면서 낙심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 경쟁에 너무 이르게 노출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타인은 협력자가 아닌 이해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결국 생존의 문제를 연결되기 때문에 경쟁하는 마음이 쉽게 누그러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도 이 교육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지나친 경쟁의식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경쟁이 우리가 이렇게 치열한 거는 월드밸류 서베이 같은 것들을 국제 비교를 해보면 다른 나라들도 경쟁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경쟁 못지않게 솔리데리티, 그 다음에 봉사, 배려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경쟁 못지않은 중요한 가치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거를 그 토크베이 같은 사람들은 habits of the heart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때 말고 케네디 때 보면 정말 높은 수준의 솔리데리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토대가 바로 그런 잘 균형 잡힌 다양한 가치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월드밸류 서베이를 보면 경쟁만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경쟁에서 뒤지면 죽는다 라고 하는 압력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학부모들과 교육의 압력의 결과가 만들어낸 게 이 과도한 경쟁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지위제를 둘러싼 수성 경쟁이 굉장히 심각하다.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거는 아주 소수인데 거기에 다 몰두를 하는 거죠. 지방에서 올라오면 더 힘듭니다. 그러면 우선 주거비용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거창고등학교에서 졸업하고 10년 된 졸업생들을 담임 선생님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그 지방의 대학으로 나오고 교사가 되거나 공무원이 되거나 과학을 이룬 친구들은 대개 결혼해서 나이까지 났는데 서울에 올라왔던 학생들은 대부분 원룸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한국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못지않은 도시국가가, 도시국가는 밀도가 굉장히 높고, 밀도가 높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근데 이 넓은 국토를 놓고 서울로 모이게 만드는 구조. 왜 모입니까? 일자리가 서울로. 그래서 가장 산업화되어 있는 울산, 포항에서 오셨구나. 포항이 일자리 사방이거든요. 10년이고. 아니, 포스코도 있고, 이 공장들이 이렇게 많은데. 근데 사람 안 뽑는다. 이런 이슈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간판 경쟁. 무슨 얘기냐면, 객관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선택가 결정이 되니까 스펙 경쟁. 그 다음에 타당성이 높은 기준보다는 신뢰도가 높은, 평가자가 달라져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는 평가인데, 그게 대표적인 어떤 거냐, 객관식 평가고 점수거든요. 다 그런 식으로 가게 된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솔리데리티가 이제 굉장히 결손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고, 사적 신뢰는 과잉인데 공적 신뢰는 미발달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여기다 이제 간단하게 4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멘탈 모델을 좀 바꿔야 된다. 헤도닉한 이 행복이 있고 유데모니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공의 기준이 뭐냐? 정말 금전적인 보상이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정한 뭔가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성공으로 볼 거냐. 이런 데 대한 고민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속형에서 교량형, 연계형으로 가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게 나하고 전혀 다른 애경에 있는 사람들과도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약한 연대가 가져다주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이거를 그라노베터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The Strength of Weak Ties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설적이죠. 약한 형태를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보 유통이라든지 도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작은 결사체에 참여를 하면서 일상에서의 호혜성을 경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공감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공감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굉장히 익숙해 있는 이런 치열한 경쟁에서 좀 다른 대안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희 조는 교수님 책을 읽고 저희 25기끼리 설문조사를 한번 돌렸었는데, 예. 그 설문조사 결과를 빠르게 말씀드리자면은 80%가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60%가 서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70%가 다시 태어나도 한국에 살겠다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게 조금 재밌었던 게, 주변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는 힘든데 근데 또 다시 한국에 살겠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에서 왜 그런가 이제 친구들의 대답을 살펴보니까 샘플이 몇 명? 저희 30명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왜 살까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에서 그래도 눈에 띄었던 단어들이 자부심, 회복력, 그리고 이제 가능성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대한 희망을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청년들이 이 한국 사회를 좀 더 좋은 사회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오늘 당장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아니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은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 질문, 저 6번째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반가운데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도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해서 70%가 나왔다는 거는 기존 수업에는 절반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선생님을 봐서 리더십 학교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상당히 한국사의 미래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하고 제가 제안한 사회의 질이라고 하는 게 아주 굉장히 배치가 된다고 그래서 저도 AI한테 고맙더라고요.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건 뭐냐? 사회의 질에서의 네 가지 큰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분배적 정의를 구현해서 안전하냐, 얼마나 이 평등하냐, 사람들이 얼마나 인파워가 되느냐, 그 다음에 연대감을 갖는다면 얼마나 투명하고 투명한 규칙을 공유하느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샬롬 이거는 샬롬이 통하는 사회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사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코이노니아 같이 어울리는 성경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사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의 퀄리티하고도 딱 맞는다. 위스파트라고 했는데 정의죠. 그 다음에 인파먼트, 권능.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여러분들이 미리 보신 강의에서 소셜 퀄리티가 높은 사회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의 특징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탑이거든요. 공통점이 뭘까요? 국기에 십자가가 있는 나라. 루테란의 국교회 전통을 가진 작은 나라거든요. 기독교적인 전통인데 프로테스탄티즘은 아니에요. 프로테스탄트는 말 그대로 기존의 국가 권력과 국교 권력에 프로테스트를 하다가 처벌을 받고 쫓겨난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한다면 국교회는 타협을 한 사람들. 그래서 국가의 기능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그러면 성직자들은 공무원이고 국민들은 11조 대신에 종교세를 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 종교세로 세금을 얻어서 뭘 하느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복지국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국가 정책으로 실천하면서 모범을 보인 나라들이 가장 행복한 나라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국가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언어나 사회의 언어로 같이 번역을 해가면서 같이 추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다. 5가지 처방을 얘기를 했는데 매주 한 사람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신뢰해주는 거. 어느 작은 벼사체에 들어가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도 마음을 열고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진짜 어려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헬퍼 역할을 하는 거. 사소하지만 문제가 된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이건 아니다. 다음은 그거를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해가지고 화를 내보는 거. 그 다음에 너무 과도한 어떤 욕망을 좀 내려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모니아와 같은 방식의 어떤 목표를 찾아보는 이런 것들이 저를 보는 어떤 질문에
근데 현재 청년 세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꿈을 꾸기보다 안정과 생존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교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다시 장기적인 비전과 도전 의식을 가질 수 가장 변화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역시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꿈 자본, 다른 자본은 자기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꿈을 마음껏 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약이 없다. 바꿔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큰 꿈을 꿀 수 있느냐는 완전히 나한테 달려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특별한 형태의 은총이고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문제는 청년들이 꿈을 꾸지 못한다. 너무 소박하게 자제를 하고 한다는 건 그만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아까 얘기를 하면 왜 결혼하지 않느냐? 지금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엄청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피하려고 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패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사회에서 도전해라, 등 떠미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창업한다 그러면 부모님들부터 나서서 말이죠. 절대 나는 연대보지 못해준다. 망해도 너만 망해라. 이렇게 그게 이제 굉장히 냉정한 우리 현실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청년들이 큰 꿈을 꾸고 실패를 해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을 깔아줍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을 해서 청년들한테만 더 큰 꿈을 꿔라라고 이렇게 등떠밀어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아쉬운 게 예를 들면 이런 걸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50, 60이 돼가지고 은퇴하는 분들이 가는 경로가 있습니다. 예정된 실패입니다. 1억, 2억씩을 들여가지고 퇴직금을 털어서 대개 치킨집을 열어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년 반 만에 망합니다. 말아먹습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뭔가를 시작을 하고 그때 펀딩을 해주는 내셔널 펀드를 한번 만들어보자. 전국에 은퇴하는 사람들이 퇴직금을 다 모아가지고 정말 실리콘밸리 못지않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사람들에게 물론 잘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일종의 인내 자본이죠. 적어도 한 3번까지는 실패를 용인해서 계속 도와주자. 그래서 100명이 해가지고 1명이 속아서 대박을 치면 그 투자한 사람들에게 다 배당을 해도 남는다.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거 가지고 좀 정치적인 토론을 하고 그런 일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안전이유서 플렉시큐리티를 만드는 거. 그래서 추락해도 실패해도 추락하지 않는 안전망을 만드는 것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는 미래의 이미지가 강할수록 경로 의존성을 돌파하는 주체적인 이미지 형성된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신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데 청년 상원제를 한번 만들어볼까. 여러분들이 국회에다가도 그런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나이든 노인들끼리 다 지역구 논의 가지고 표를 얻으니까 제일 중요한 플랜카드가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초등학교 인조장비 예상을 하다 그걸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선거법을 바꿔야 돼요. 비례와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거 못하겠다라고 하면 청년 상원제를 해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미래학자들은 이머징 이슈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는 이머전트 시티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상원을 구성을 해서 이 현실 정치에서 싸우는 정치인들이 만드는 법안들이나 이슈들, 어젠다들에 대해서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피드백을 하고 해서
지속 가능성, 세대 간의 대화의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게 중요하다.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라이트 밀즈 책을 읽고서 제가 서약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의 첫 번째 제안이 뭐냐면 번역하라. 내가 겪고 있는 문제, 트러블이 있다면 그거를 공적인 이슈로 번역해봐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자리가 찾기 어렵다라고 하면 개인의 문제지만 쉬었음 청년이 100만 명이 됐다라고 하는 거 개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디에 부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부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 인식하는 게 첫 번째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통을 하는 거죠. 같은 문제를 공감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 문제에 공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아나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청년층의 정치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역사상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의 뿌리가 모두 취약했습니다. 개화기의 자유를 얘기를 하면 성리학자들은 다 후레자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통의를 해야 돼요. 통의동 가보셨습니다. 통화 통치가 오를 의자거든요. 의리가 구현되는 상강오륜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통의를 하면 자유로운 거지. 우리 지 마음대로 해. 철학적으로 용인이 안 됐습니다. 식민지가 되고 나니까 자유를 얘기하면 민족의 자유지 개인의 자유를 얘기하면 이게 개량주의자다. 이걸 것입니다. 전쟁을 거치고 나니까 자유를 얘기하면 파시스트적인 자유 총연맹 반공이 자유지 개인의 자유를 얘기하면 이거는 불어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서구의 처음 시민계급을 만들었는데 개인의 자유, 전업, 절차에 대한 어떤 투명성 이런 걸 요구를 하는 그 당시의 자유주의와 비슷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선량한 자유주의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사회적인 토론과 합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우리는 협의해야 된다 하는 이런 에너지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십 학교에 여러분들이 아까 설문 결과를 보여주시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고 희망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고맙습니다.